실록에 기록된 이방석 세자 첩봉 과정은 이래요. 어린 서자 이방석을 세워서 왕세자로 삼았다. 처음에 공신, 백음염, 조준, 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로서 청하고자 하니 일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그 신동하고 강씨하고 정도전이 손을 잡고 이방원을 배제하기 위해 이방석으로 밀어붙였다. 즉 정도전이 이 세자 책봉의 주동자 중 한 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도전, 조준 등은 나이 많은 순서, 건국 공로 많은 순서로 하자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다는 거죠. 다만 강씨와 이성계가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못한 것이다. 그럼 또 이제 여기서 그 방번보단 동생 방석이냐, 방번이 형인데 그게 또 의문이죠. 여기서 우린 이성계와 그 측근들의 고민이 단지 현재 부인 강씨를 위한 배려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고민사항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강씨란 이유 하나 때문만이라면 그럼 당연히 형인 이방번을 시키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틀었단 말이죠. 뭔가 이방석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장점이라는 게 이 형들의 원망과 반감이라는 부작용을 뛰어넘을 만한 강력한 정치적 요인이었겠죠. 그럼 그건 뭐냐? 이방석에게는 그를 둘러싼 상당히 묘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인의 바람이죠. 부인이 내시하고 바람을 핀 걸로 추정되는 아주 희대의 일이 있었던 건데요. 이방석의 부인이 유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내시 중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둘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거죠. 이 당시 이 유씨는 세자빈이었는데 세자빈하고 정을 통하다니 정말 보통 대단한 강심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니 내시가 어떻게 바람을 피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내시하고 환관이 원래 같은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환관이야 당연히 그게 없으신 분들인데 고려시대의 내시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왕을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관직을 지칭하는 얘기였거든요. 지식이나 집안이 좋은 문관 중에 선발했던 사람들이었고 당연히 가질 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는 내시 출신 재상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시작되고 나서 환관들이 내시라는 관직을 점유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의어처럼 된 거죠. 물론 실록에 대놓고 이 둘이 정을 통했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사실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나와 있습니다. 내시 이만을 목베고 세자의 현빈 유씨를 내쫓았다. 이렇게 나오니 이거 뭔가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왜 목을 베고 왜 갑자기 연결해서 내쫓냐. 그래서 또 실록에 보면 신하들이 이성계한테 대체 그게 뭔 일이었냐고 물어보는 내용도 나옵니다. 내시 이만이 차명당하고 유씨가 내쫓겨 사제로 돌아가니 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함이 그치지 않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좌우에 친근한 사람을 법사에 내려 국문에서 나라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게 하소서. 누가 봐도 이상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왕실에 대해 왈가왈부하니까 진상을 감추지만 말고 좀 밝혀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한 이성계의 반응은 그야말로 대노하여 이 말을 했던 신하들을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도 그 세자빈 유씨가 그 이방석 남편보다 연상이었을 것이고 이방석은 너무나 나이가 어리니까 유씨 입장에서는 뭔가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만이라는 내시와 몰래 풀다가 걸려서 이런 일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내시 이만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세기의 로맨스를 차기 왕비하고 벌인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음모론도 존재합니다. 즉 실제로 사통한 건 아닌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만을 없애고 유씨를 패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다는 건가? 이건 바로 왜 하필 이방석인가? 세자가? 하는 의문하고도 좀 닿아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이성계, 정도전 이 두 콤비의 진짜 타켓은 누구였냐? 왕권 약화, 신권 강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고려의 정치와 경제를 이기적으로 주무는 권문 세족들, 그들 때문에 왕실이 망했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였는데 다만 이성계 역시도 대부분 변혁 세력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 기득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진 세력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기에 이 수많은 아들들을 구기득권 세력들하고 결혼을 시켰죠. 그게 이성계 본인이 왕 될 땐 좋았죠. 이 수많은 사돈들이 고려 구기득권의 반감을 누르는 역할도 해주고 그들 자체가 워낙 빵빵한 권문세가들이었으니 물적 힘도 됐겠죠. 그렇지만 일단 왕위에 오르고 보니 이제 사정이 달라지죠. 이성계는 역시나 자기 손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점, 고려의 잔당들이 또 자신을 역으로 되치기 할지 모른다는 점, 아직은 초기니까 나라가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조선은 왕씨이기만 하면 바로 제거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펼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왕씨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라졌는데요.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존 세력들이 되치기가 엄청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한나라 때 왕망도 신나라 개창했다가 바로 되치기 당해서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 고려는 나라가 이제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 바로 이 권문 세족들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왕권마저 악해졌다. 지난 시간에 그 일부 정도전이 추구했던 게 오히려 신권이 아닌 왕권 강화였다라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정도전 사상의 실체는 왕권 강화였다, 신권 강화가 아니라 라고 하는 테마의 논문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죠. 이성계 본인은 어쨌건 자기가 왕이니까 누군가 다른 세력이 왕을 흔들게 되는 걸 원치 않았겠죠. 사실 이성계 본인도 호족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호족으로서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권문세족들이 계속 바로하게 냅두면 안 된다, 내가 당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대한 조선시대 전반적 지배구조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뭐니 해도 중앙집권 강화와 호족 타파죠. 애초에 이성계 정도전이 꿈꿨던 그림이 그거였던 것이죠. 그걸 해내려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는 왕 본인 자신이 세족들하고 연결선이 없어야 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사돈, 주변 친인척들이 복잡하게 세족들하고 얽혀 있으면 그게 어디 정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포스트 이성계가 되어야 할 아들들을 이미 고려 때 자기 세력 쌓느라고 세족들하고 줄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결혼해서 애도 낳고 부인 쪽 집안하고 이미 끈끈해질 대로 끈끈해진 아들들인데 대부분이. 그래서 자신도 호족이었던 이성계가 볼 때 이 세가들하고 맺어진 아들을 차기 왕으로 이게 시키려고 하니까 이 깝깝한 거죠. 이거 뭐 신하들에게 척추가 접히질 않나, 부인한테 몽댕이로 두드려 맞질 않나. 결국 자기 손에 비참하게 종결된 고려 왕가의 그 잔상이 이성계한테는 안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건데, 다 이제 아들들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데 보다 보니까 얘가 있었네? 너무나도 어린, 그래서 기존 고려 구기득권에 물들래야 물들 시간이 없었던 이방석. 그저 단지 이성계 부인 강씨의 졸음 때문이었다면 굳이 동생으로 가지 말고 이 형인 강씨의 맏아들인 방번을 세자로 앉히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실록에는 그게 이방번의 성격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단 이방번의 부인이 그 형인 이 왕씨, 그러니까 고려 왕족이었거든요. 결혼을. 고려시대하고의 처절한 단절을 도모했던 이성계 입장에선 그런 부인을 가진 이방번을 왕위에 앉힐 순 없었던 거죠. 전형적인 인생지사 세홍지마죠. 고려 말 땐 이 세족 왕족들과의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성계가 시키고 싶었는데 개국하고 나니까 다 짐이죠. 그래서 가장 어리고 고려 구기득권에 혈연적으로 가장 덜 물들 수밖에 없던 이방석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막내를 선택한 얼핏 굉장히 괴이해 보이는 이성계의 선택이 실상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혁적이기도 하죠. 근데 이 부분은 동시에 우리 민족사의 몇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명장수 이성계가 이성계 본인 말 맞다나 파리하고 허약체질에 불과했던 이방원에게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도 이제 그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려말 호족시대에서 한 개인의 힘은 혼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 문중, 그리고 이제 뭐 결혼 등으로 연계된 가문. 옛날 시대는 다 가문 시대 아닙니까? 가문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성계는 이 전체 가문에서 혼자 가장 어린 아들 손 하나 잡고 떨어져 나온 셈이 되는 거니까요. 뭐 강씨도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성계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줘야 할 신진 사대부 역시 마찬가지의 그 분열을 겪게 됩니다. 왕자에 난 이전에 조선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게 바로 요동정벌이 있었죠. 정도전이 주창을 한 건데, 아무래도 정도전 본인은 명나라에서 막 자기 좀 일로 와보지 이러는데 뭐 배가 부풀어 오른 병이 걸려서 못 가겠습니다. 뭐 이랬던 얘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이가 안 좋았죠, 명나라하고. 정도전은 자기를 공격하려는 명에 대해 요동정벌이라는 카드로 화답을 하려고 하죠. 정도전이 보면 기록에는 뭐 사적인 복수심 이런 게 상당히 강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인 보복도 상당히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좀 그것만 봐서는 약간 당하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요동정벌이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로만 주창된 건 당연히 아니죠.
이 요동 정벌을 빌미로 이 아들들과 얽힌 권문 세가들의 사병을 끌고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이 아들들과 그 세가들의 힘을 빼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도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상대파를 정치 전략적으로 얼검해서 무너뜨리려는 생각 자체는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카드를 뭘 쓰느냐가 문제죠.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결국 내는 카드의 적절성으로 승부가 갈리는 건데, 정치가. 근데 이 요동정벌이란 카드가 조선개국공신, 신진개혁파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에 부딪히는 일이 이제 되죠. 정치라는 게 결국 내 편은 똘똘 뭉치게 하고 상대편을 분열시키는 게 승리거든요. 왕자의 난 직전 이성계와 정도전의 카드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로 가게 되는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는 이성계 문중에 떨어져 나오고, 정도전도 약간 신진개혁파에서 좀 떨어져 나오는 그런 분열. 특히 개국파 중에 이 조준이 이 요동정벌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죠. 뭐 실록에 보면 그들이 이제 정도전하고 조준하고 언쟁을 심하게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 머리 좋은 이방원이 이런 정황 변화를 놓칠 리가 없지요. 사실 이성계도 이방원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건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똑똑하니까. 그래서 왕자의 난 이전에 이성계가 했던 조치가 뭐냐면 친위군 절제사로 3명을 임명하는데요. 이게 여기 이방과 이방번 그리고 이재예요. 이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강씨한테는 이제 아들 말고 딸도 있었어요. 바로 경순공주인데요. 그 경순공주의 남편이 바로 이재입니다. 이재란 인물은 특이하게도 무려 이이님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 세력에 고려 구기득권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친위부대 3대장은 이쪽 이제 한씨 쪽 아들 1명, 강씨 쪽 인척 2명. 그러니까 이성계 본인도 이제 이쪽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의중을 반영한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고려 구기득권과 가장 끈끈함이 적은 이방석을 세자로 앉힙니다. 그리고 원래 이성계의 그 본래 친위부대 가별초를 이방원에게 맡기다가 그것마저도 이쪽 이제 이방번에게로 옮겨버립니다. 일단 양녕대군 얘기할 때 소개드린 그 이방원의 자조적 독백도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뭐 세자도 뺏기고 가별초도 놓치고 이방원에겐 정신적으로 아주 괴롭던 시기였겠죠. 그래서 그때 그 괴로운 마음을 그 아들 후일의 양녕대군 어부바 우쭈쭈하면서 달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방원이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죠. 소개드린 신동하고 강씨가 죽고 왕자의 난까지 2년의 텀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방원은 그야말로 치밀하게 역전의 계획을 구상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이 왕자의 난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벌어졌다, 또 이방원이 수십 명 데리고 성공시킨 난이다, 창칼 부족해서 몽둥이 들고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물론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수 병력으로 번갯불 콩 거먹듯 한 나라를 손에 넣는 게 가능할까? 우리가 모든 걸 상식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야죠. 수십 명이라는 건 국가는커녕 동네 마을도 접수하기 힘든 병력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에 기반해 생각해야죠. 이 수십 명 성공 그런 얘기가 이제 태조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한 거긴 한 건데, 이 태조실록을 편찬한 사람 자체가 누구냐면 이방원이거든요. 실무 총책임자는 그의 최측근 하륜이었고요. 즉 태조실록은 철저하게 이방원의 구미에 맞게 편찬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 이 태조실록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조실록의 진짜 숨은 주인공은 사실 이방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조실록 이꼴 대하드라마 이방원 프롤로그. 거기서 이방원은 그야말로 호쾌한 쾌나마, 공부도 잘하고 결단력도 강하고 행동도 신속한 거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 같은 모습이고, 오히려 정작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경우는 뭐 나쁘게는 아닌데 뭔가 좀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결국 아들 이방원의 판단력을 좀 못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애초에 태조실록 편찬할 때 사람들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니 당시 일들에 대해 아직 살아서 관련된 사람이 많은데 그걸 벌써 편찬하면 그게 어디 객관적 서술이 되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하륜 자체가 왕자의 난 핵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까? 근데 왕자의 난이 객관적으로 서술이 되겠냐는 거죠. 이 하륜이 이 편찬 책임자인데 무조건 100% 기록 써진 것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그럼 그냥 컴퓨터가 컨트롤-C, 컨트롤-V 치면 되지. 역사학자가 왜 존재를 하겠습니까? 인간은 주관적 존재이며 기록은 바로 그 인간이 쓰는 거죠. 이 세상에 100% 완벽한 객관적인 기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써졌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럼 실록에 써져 있는 왕자의 난 내용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도전과 남은 등은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여 어린 서자를 꼭 세자로 세우려고 하였다. 이 서두에 소개드린 실록 내용하고 좀 모순이죠. 그땐 이성계가 밀어붙인 거고 뭐 정도전은 나이와 공에 따라 세자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니만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방원의 구미에 맞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덕지덕지 여기저기 좀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 계신데 여튼 계속 보시죠. 심효생은 외롭고 한미하여 제어가 쉽다고 생각하여 그 딸을 세자 이방석의 빈을 만들고 이런 내용을 넣은 건 나중에 이방원이 제거한 정도전 남은 이 무리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국전을 농단했다라는 걸 좀 실록에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전 비난은 계속 나옵니다. 정도전은 세자의 동무형인 이방번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과 당을 만들어가지고 장차 여러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쪽을 제거하려고 했다. 나중에 그 정도전 제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죠. 또 이런 내용의 그 대화도 나옵니다. 묘한 대화인데 이 점치는 사람 안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정도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세자 이방석의 이복형 중에 1000명을 받을 사람이 하나뿐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뜬금없는 이게 점 얘기인데 이 점을 쳐보니까 그 이복형, 그러니까 이 강씨 쪽 이방석의 이복형이면 누굽니까? 이쪽들이죠. 이쪽 아들 중에서도 1000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 라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갑자기 점쟁이가 나타나가지고 정도전한테 합니다. 이 서술은 뭔가요? 실록 편찬 당시에 그 우리 왕 이방원 전하는 점쟁이도 인정한 1000명을 받았던 사람이다. 거의 뭐 용비어천가 급인데. 근데 이 점쟁이의 그 밑도 끝도 없는 이 발언에 정도전은 또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곧 마땅히 제거할 것인데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정도전이 나를 먼저 제거하려고 했다. 나는 정당방위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난 정몽주 척살 때 이방원과 같이 행동을 했던 그 숙부 이화가 정도전의 이 속내를 알아채고 이방원에게 정도전 조심해라. 뭘 꾸미고 있다. 이렇게 밀고를 해줍니다. 실록에 따르면 정도전 일파는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이방원 제거 공작을 구체적 실행에 옮기는데요. 무시무시한 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은 변중량으로 하여금 대궐 안에 있으면서 임금의 병이 위독하다고 일컬어 여러 왕자들을 급히 불러들이고는 왕자들이 오면 사람을 써 공격하고 정도전 남은 등은 밖에서 응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방원 등 이쪽 왕자들은 운명이 백척간두에 내몰린 건데 근데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숙본. 이방원은 이숙본을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 간악한 무리들은 평상시엔 조용하나 임금이 병환이 나심을 기다렸다 반드시 변고를 낼 것이니 내가 만약 숙본 그대를 부르거든 마땅히 빨리 와야만 될 것이다. 불꽃 튀는 눈치 싸움 신경전이죠. 근데 이때 또 이방원에 또 하나의 엄청난 조력자가 등장하니 그가 바로 그 부인 민씨, 즉 원경왕후죠. 이때 임금의 병이 매우 급하니 이방원과 여러 왕자들 이화, 이제 등이 모두 근정궁 밖에 서쪽 행랑에 모여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판을 보던 그 방원부인 민씨가 드디어 나오는데요. 기회는 찬스, 무더기 숙직,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자기 하인을 이렇게 민씨가 부릅니다. 그래서 너는 어서 왕자님들 숙직실로 가서 내 남편 이방원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이 난데없는 민씨의 명령에 하인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니 마님, 왕자님들이 다 한데 모여 계신 그 어려운 장소에 제가 어찌 가서 혼자만 나오시라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가서 내가 지금 심하게 아프다고 하여라. 실제로 가서 이제 하인이 그 부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방원에게 이 판에서는 북기로 작정한 이화가 어디서 났는지 갑자기 청심환 약을 꺼내가지고 이방원한테 주면서 부인이 아프다는데 마땅히 빨리 가셔서 치료해야지요.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혼자 숙직실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바로 이방원에 합류했던 그 좌청룡 우백호가 이제 그 민씨의 두 남동생 민무구, 민부질, 그 처남들이었죠. 고려 말 유력 세족 민씨 가문 역시도 이 거사에 총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방원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대궐에 나아가지 않겠소? 만약 변고가 있으면 내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이오. 이에 옷소매를 떨치며 나가니 부인이 지게문 밖까지 따라오며 이렇게 말하였다. 조심 또 조심하세요.
실록엔 이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본격적인 피바람의 서막을 알리는 거죠. 이렇게 잠시 빠져나와서 오늘 밤 거사를 준비한 이방원. 일단 이숙번의 병력을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요충 장소에 대기시켜놓고 다시 궁궐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른 왕자들은 말을 안 갖고 왔는데 이방원만은 아까 그 하인시켜가지고 말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숙직실로 가서 합류를 했는데 이때 갑자기 한 인물이 나타나서 숙직실에 있던 여러 왕자들과 친인척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께서 병이 위급하여 병을 피하고자 하니 여러 왕자들은 빨리 안으로 들어오되 종자는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이게 이제 묘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궁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종자 빼고 혼자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쪽 그 이제라던가 그 이방원 편이 아닌 사람들은 털레털레 그 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방원은 혼자 그 이쪽들 한씨 소생 자기 편 형들한테 조용히 한마디 던집니다. 옛 제도 궁중의 여러 문에는 밤에는 반드시 등불을 밝혔는데 지금 보니 이상하게도 궁문에 등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이 이제 궁으로 털레털레 들어갈 때 이방원 본인은 저는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화장실을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화장실로 쓱 빠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제 최후의 고민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그 한씨 소생 그 동복 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이제 아까 이방원이 쓱 눈치 준 말 있잖아요. 그 등불이 궁 안에다 꺼져 있다고. 그 말 듣고 화장실 간 이방원을 따라와서 이방원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그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이 실록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형들 그 방간이 눈치 없게 방원아 어딨어? 형이야 방원아 어딨니? 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이방원을 불러서 찾아요. 물론 뭐 실제로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찾진 않았겠지만 제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몰래 뒤로 빠져나온 이방원인데 이렇게 큰 소리로 자기를 불러 제끼니까 뭔가 그 뒤로 빠지는 이 이상한 행동을 상대편한테 그 낌새를 들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형들이 나중에 왜 이방원을 당해내지 못했나 그걸 알 수 있는 굉장히 눈치 없는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게 실록에 모든 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거사의 밤에 이 정변이라는 게 엄청난 정보 싸움 아닙니까? 자기 사람 뿌려서 이방원은 어마어마한 정보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인데 이 눈치 없는 두 형들은 방원아 어딨어? 야 화장실 간 데놓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를 큰 소리로 막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에서 최후의 고뇌를 하고 있던 이방원은 자신을 찾는 이 큰 목소리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이 두 형들에게 일갈하는데요. 형님들 어찌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겁니까? 아까 등불 꺼져 있다고 눈치까지 줬는데 이러고 있냐 뭐 이런 얘기죠. 실제로 실록에 이방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미 형들이 큰 소리로 궁에 안 들어가고 뒤로 쓱 빠지는 자신의 행동, 그걸 알리는 고성방가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가 다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이방원은 결단력이 화신답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이제 형세는 하는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거죠. 해서 뒷간에 몰래 빼놨던 말을 끌어와 타고 궁정 서문으로 냅다 달립니다. 이 번개 같은 이방원의 행동에 이 동복 형들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코미디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록 기록 한번 보시죠. 이방원이 즉시 말을 달려 궁성 서문으로 나가니 이방간 이방의가 모두 달아나는데 혹은 넘어지기도 하였다. 동생을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큰 소리에 최후의 화장실 고민을 끝낸 이방원은 본격적으로 적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날 밤 거사에 있어 이방원 입장에서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당시 왕자들 중 가장 질적으로 양적으로 강한 병력을 거느리고 있던 이복 동생 이방번이었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요. 여러 왕자들이 거느린 그 시위패를 패하게 한 것이 이미 12월이 되었는데 다만 이방번만은 군사를 거느림이 그 전과 같았다. 당시의 군세로만 보면 왕자들 중 가별초 등등을 이어받은 이방번이 최강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당시 이방봉도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2, 18살이었는데 그래도 세력이 있으니 이방원은 이 이복 형제에 마저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방번아,
너도 나와서 나를 따르길 바란다. 저들이 나중에 너라고 보존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너도 그 세자, 나중에 이제 왕이 될 이방석보다 네가 더 형이잖냐. 나중에 방석이가 왕이 되면 형인 네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테니 같은 동복이라고 해도 너도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내가 지금 이방석 없애려고 하니까 너도 배다른 형제지만 나를 따르도록 해라. 그게 너도 사는 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전 고평릉 사변 때 그 사마중달이 생각이 나요. 사실 고평릉 때도 중달이 전격적으로 정변을 일으켜서 도읍을 장악하긴 했어도 당시 야외로 나간 조상이 황제도 쥐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내란 접어들면 중달이 승리 장담할 수 없었다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조상한테 쓱 회유책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 나 그냥 너 해코지 할 생각 전혀 없어. 그냥 병권만 넘겨줘. 조상이 그 말 듣고 따랐다가 나중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제가 이전 시간에 이성계가 조조, 정도전이 곽가하고 흡사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방원은 중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플레이가. 근데 조상처럼 이방번이 또 이방원의 흔들기 전략에 넘어갑니다. 여기서 실록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방번이 안 행랑방에 누워있다가 일어나 앉아서 이방원의 이 말을 다 듣고는 도로 들어가 누웠다. 어이가 없죠. 지금 도로 들어가 누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상황 돌아가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 잠잘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그 이방번의 기록 보시죠. 방번의 겸종은 모두 불량한 무리들로서 다만 활 쏘고 말타기만 휩쓸 뿐이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어서 이게 뭐 지금 뭐 나쁜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동북면 출신 가별초들의 강맹함을 나타내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번의 그 당시 군세가 양, 질 다 우수했다. 역으로 이때 이방번이 제대로 이날 밤에 판세에 뛰어들어서 용맹하게 휘저었다면 판세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었다. 만일 때 방번 군사하고 방원 군사하고 진짜 제대로 한판 붙었다면 실록에 나오는 방번 군세의 퀄리티로 보았을 때 이방번이 이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지휘관 자체가 너무 어리다는 단점이 커서 그게 이제 큰 변수는 되지만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방번은 또한 망령되어 세자의 자리를 자기한테 옮기려고 꾀한 지가 오래되었었다. 어느 날 방번에게 일렀다. 우리들이 이미 중궁에 연줄이 있어 공, 이방번, 당신으로 하여금 이방석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장차 이르게 될 것이니 청하건대 지금 사태에서 나서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번이 이 말을 믿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를 비웃었다. 이렇게 이제 실록에 나와 있어요. 이 기록대로 하면 그냥 이방번이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끝날 일이긴 한데 또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이방원이 은막 뒤에서 이방번에게 딜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내 편 들어줘. 내가 들고 일어날 테니까. 아니, 최소한 가만히만이라도 있어줘. 그럼 내가 이방석이 세자에서 끌어내리고 다음에 너한테 세자 자리를 줄게. 내가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는 정도전하고 방석이가 나를 제거하려고 해서 방어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일 뿐이야. 뭐 이런 공작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건 거의 그 고평 사변 때 피 별로 안 보고 나라 전체를 꿀꺽한 그 중달의 모습인데요. 상식적으로 우리도 당시 조상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찌 저리 어리석나. 이 방번도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겪지 않습니까? 이 조상하고 완전히 같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없고 극도로 압박이 오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인간력이겠죠. 이방원의 인간력. 하여튼 이렇게 강력한 장애물 이방번을 단돌이 친 이방원은 말 타고 나와 이숙번, 처남 등하고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실록에는 또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이숙번, 민무구 등등 뭐 딴 사람 더 있었는데 자기 이제 파들하고 이제 합류를 했는데 딱 보니까 모인 병력을 봤어요. 근데 고작 기병 10명, 보졸 9명에 불과했다. 이에 부인이 준비해둔 철창을 내어 그 절반을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여러 군의 종자들과 각 사람의 노복 이 10여 명인데 모두 막대기를 주어 주었으되 홀로 소근만이 칼을 주었다. 소근은 아까 그 민씨 배 아프다고 이방원 숙직실에서 빼온 그 하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기병 10, 보졸 9, 뭐 하인들 한 10, 이방원 측 병력은 뭐 총 한 3, 40명이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창도 10개, 칼도 소근만 주었다. 나머지는 몽댕이였다. 그래서 40여 명 몽댕이로 성공시킨다니 왕자인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 기록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냐. 3, 40여 명 가지고 그날 밤 그렇게 세상을 휘저었다? 아니 니까지 꽤 먼데 실록에 너 무조건 믿어야지. 뭔데 터더라 감히.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실록의 40여 명 병력 기록은 또 실록 자체는 다른 기록에 서 또 바로 뒤집혀요. 그러니까 40여 명 가지고 왕자의 난을 성공시켰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실록을 봐도 제대로 다 안 본 거죠. 계속 따라가 보시죠. 일단 이방원은 이렇게 모아놓고 여튼저튼 얼마든 간에 이숙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숙번, 자 이제 오늘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숙번 이렇게 답합니다.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으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호를 내리시길 청합니다. 군호라는 건 이제 암호인데 뭐 신들의 황혼, 바르바로사 같은 공격명령, 암호 내려달라 이거죠. 이에 이방원이 산성이란 두 글자로 명하고 삼군부의 문 앞에 일러 1000명을 기다리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왕자의 난이 즉흥적 몇십 명짜리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게 더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작전 개시 명령 암호까지 이미 다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미리 플랜이 다 짜져 있었고 개시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원이 어디 뭐 즉흥적으로 할 사람입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죠. 아까 나온 그 병력 40여 명 설을 바로 반박하는 내용이 실록에 계속 나와요. 이 산성이란 신호와 함께 반, 이방석 군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이방석 세자도 이제 낌새를 채죠. 실록 보죠. 방석 등이 변고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궁의 남문에 올라가서 군사에 많고 적은 것을 엿보게 했는데 광화문으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정예한 기병이 꽉 찼으므로 방석 등이 두려워서 감히 나오지 못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신의 도움이라고 하였다. 아니 아까 40여 명이라며. 뭐죠? 이 실록 기록은 지금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꽉 메웠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대체 몇 명입니까? 그걸 다 메우려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기록에서는 이 한시 쪽 그 이방원 형들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거의 뭐 블랙 코미디인데. 근데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태조실록이 이방원이 편찬한 거니까 이 방원의 정통성을 해할 만한 이방원의 그 형들은 최대한 깎아내리려고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그러나 다만 이 실록이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꽉 찼어. 이 기록을 보면 당시에 작전 개시와 함께 이쪽 형들과 그 사돈 집안들까지 개인 사병들을 총동원해서 일시에 치고 나왔던 것이 아니냐. 정몽주 척살 기록처럼 이방원 원맨쇼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실상은 이 그 반이방석 파 세력들이 총동원된 이 사람들 뭡니까? 이성계가 고려구 기득권들하고 다 결혼시켰던 아들들이잖아요. 이방원 포함해서. 반면 이방석은 홀로 고려구 기득권하고 접점이 가장 옅었고 그래서 진정한 조선의 개국과 개혁을 위해 이방석이 선택이 된 건데 이 민무구둔 이방원의 처남들이 동원된 것에서도 보듯 이쪽 다른 왕자들을 쳐가도 안 뛰쳐나왔을 리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즉 이건 그간 쭉 승리로 진행되어 오던 조선 개혁파들의 활동에 대한 꾹 눌려있던 고려 구기득권 세족 세력들의 집단 반발이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초반 판세를 선수로 잡은 이방원은 여기서 숙번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숙번, 또 이제 어찌해야 하겠는가? 숙번 답합니다. 토벌해야 할 간당 이 모인 장소에 이르러 군사로서 포위하고 불을 질러 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숙번이 그야말로 실전 작전 참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이방원 측은 라이벌 일파들이 남은 이 첩집에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리로 군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어서 어이 도전이 형 지금 어디 있어? 나 지금 남은 첩집에 있어. 뭐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정변을 계획하고 있다가 상대 일파들이 한 장소에 몰려있는 날, 그때를 첩자들을 심어서 알아내고 타이밍을 적시해 노렸다.
이렇게 봐야 좀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방원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딱 마침 상대 일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제거하기 좋게 딱 그렇게 모여서 술 먹고 있어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어떻게 쉽게 일어나겠어요. 이건 이방원 계획의 승리다. 40명? 40명 가지고 광화문에서 남산을 어떻게 채웁니까? 미리부터 이 그 모든 쪽 세력들하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포섭하고 은밀히 조용히 거사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건 아마도 가장 길게 보면 최대 신동하고 강씨 사후 2년간 내내 이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숙본, 소근 등이 이제 정도전 잡으러 달려가는데요. 이제 불을 지르니까 정도전이 도망쳐서 옆집으로 담 넘어 숨어 들어갑니다. 이제 민부라는 사람 집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 민부가 좀 전에 배가 불룩한 사람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라고 바로 고자질을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 배가 불룩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원이 바로 아, 정도전이구만 이렇게 알았다고 나와요. 이 정도전이 어떻게 체포되는지도 실록 내용은 보시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배가 불룩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한군, 그러니까 이방원이죠. 이방원은 그 사람이 정도전인 줄 바로 알고 이에 4명을 시켜서 잡게 하였더니 정도전이 침실 안에 숨어 있는지라 소근 등이 그를 꾸짖어 밖으로 나오게 하니 정도전이 자그마한 칼을 가지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나왔다. 소근이 꾸짖어 칼을 버리게 하니 도전이 칼을 던지고 문 밖에 나와 말하였다. 청하건대 죽이지 마시오. 한마디 말하고 죽겠습니다. 소근 등이 끌어내어 정한군의 그 말 앞으로 끌고 가니 정도전이 말하였다. 예전에 공이 이미 나를 살렸으니 지금도 또한 살려주소서. 이방원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정도전 네가 조선의 봉화백이 되었는데도 도리어 부족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악한 짓을 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느냐? 실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진 않았겠죠.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화 중간중간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이에 이방원은 정도전의 목을 베게 하였다. 이 모습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조있고 멋있는 최후를 맞이하던 정도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원한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는데 이방원이 안 돼! 이랬다는 거죠. 실록에 보면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정도전 아들이 정도전에게 이제 이방원에게 구명을 요청하자 이렇게 요청하니 정도전이 내가 이미 고려를 배반했는데 지금 또 이 편을 배반하고 저 편에 붙는다면 사람들이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지조 있는 모습이죠. 결국 이렇게 정도전뿐만 아니라 이쪽 아들 방번, 방석도 추후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이방원은 조선 최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왕자의 난에 대해서는 또 이런 가설도 있는데요. 이 실록에 나온 이방원 원맨쇼와는 달리 이후 난 이후에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 건 여기 둘째 형 이방과잖아요. 정종. 그래서 예전 정몽주 척살권처럼 1차 왕자의 난도 배후에서 다 전략 짜고 배후 조정한 거는 사실은 이방과 정종 아니었냐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다만 이 가설에 따르면 이방원이 진짜 최강자가 되는 건 이 1차 왕자의 난이 아니라 2차 왕자의 난 때였다 라고 되는 거죠. 사실 이방과가 정통 무인 출신이긴 하지만 물론 이건 이제 정론이 아닌 사이드 가설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게 나왔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난 이후 정종이 왕이 되니까 이방원이 아니고. 근데 그때도 뭐 이방원이 이제 명목상으로 그냥 이제 자기가 바로 하면 좀 넘고 그러니까 이제 대신해서 잠깐 앉힌 거다. 보통 이렇게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건 말고 사실 1차 왕자의 난 진짜 최대 미스터리는 사실 그거죠. 이성계죠. 우리 민족 역사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명장 이성계가 허약체질 이방원에게 왜 이렇게 쉽게 당했냐. 왜 이렇게 이 난리를 이성계는 보고만 있었냐. 정말로 병이 그리 깊었냐. 천하의 이성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당한 게 병 때문에 그랬다는 게 이제 일반적 정설이죠. 근데 일각에선 당시 이성계가 별로 아프지 않았다. 그런 관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성계 최측근 정도전들이 정변 당시 남은 첩집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그렇게 심각하게 아픈데 이 최측근들이 이렇게 띵까띵까 술 먹고 놀 수가 있었을까? 물론 실록에 아팠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조금 정황이 이상한 거죠. 그럼 만약에 안 아팠다면 이방원에게 천하의 이성계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멍하니 당하기만 했냐, 이렇게 휘젓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당시 이성계는 병이어서 못 움직인 게 아니라 난 시작과 동시에 이방원에 의해 체포, 구금되었다. 그래서 손도 못 쓰고 초장에 당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거라면 당시 이방원 반대파들이 왜 그렇게 지리멸렬했는지, 왜 이방원이 이렇게 쉽게 이겼는지도 훨씬 납득이 잘 가죠. 이방원이 빼어난 전략가라는 게 그 세상 모든 성공한 정변들은 한 가지 공식이 있죠. 바로 최우선적으로 최핵심 지휘 명령 중추를 장악해서 상대군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봉쇄한다. 즉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변이라는 건 이게 적국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군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일선 중간 지휘관들 입장에선 엄청나게 애매하거든요. 야, 저거 뭐 아군이 막 몰려오는데 저거 발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때 총은 없었으니까. 뭐 활이나 창칼이 되겠죠. 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갑자기 급습당한 쪽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상대의 우왕좌왕을 극대화해서 스피드 전격전으로 핵심 주요 라이벌 타켓 인물들을 체포, 구금 혹은 제거해서 번개처럼 정권을 장악하는 게 정변 전술의 핵심이죠. 이방원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게 이방원이 제1순위 공격 타켓으로 정한 게 어디냐, 누구냐. 우린 드라마에서 흔히 이방원이 왜 느낌상 정도전을 제일 1번 타켓으로 했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가 제1순번 타켓으로 정한 건 다름 아닌 아버지 이성계가 아니었겠느냐. 즉 1차 왕좌에 나는 정도전과의 싸움도 이방석과의 싸움도 아닌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이라는 것이 명령이 있어야 돌아가는 조직 아닙니까? 명령이 없는데 이등병이 혼자 나가서 총 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즉 군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강의 집단이긴 하지만 동시에 명령이란 조종이 없으면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 바로 군대죠. 즉 다시 말해 명령을 내리는 몇몇 브레인만 장악해버리면 그게 5만이든 10만이든 군 전체를 손쉽게 장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비교적 현대 국가에서조차 아주 소수 병력으로 군을 장악하고 그걸 토대로 전 국가마저 장악하는 그 전격 정변이 가능했던 요인이 바로 이런 군 조직의 특성 때문이죠. 반면에 실패한 정변은 이걸 못해서 진 거죠. 즉 확실하게 장악해야 할 핵심 요인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 인원들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동 동선 같은 것을 정보전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들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게 막고 그 커뮤니케이션 부재 타이밍에 탁탁탁 장악, 억류, 구금,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전쟁, 세력 대 세력의 전쟁의 경우 대부분의 전쟁은 사실은 그 물량 싸움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아군끼리의 싸움, 정변파와 저지파의 싸움은 바로 정보전, 시간 싸움, 리더의 결단력, 통신 싸움 그런 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변을 성공시킨 두 리더 이방원과 사마중달 이 두 사람이 번개 같은 빠른 결단력의 소유자였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사마중달 보세요. 맹달 칠 때 보면 얼마나 빠릅니까? 맹달을 한 달 예상했는데 8일 만에 가서 하잖아요. 아군끼리 싸움은 이래야 돼요. 반면에 실패한 정변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흔한 게 인물을 놓치죠. 야, 이 인물까지 뭐 장악할 필요 있겠어? 시간도 없는데 얘는 뭐 스킵하자. 근데 그 스킵했던 사람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조직을 추스려서 반격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양이와 위원 이 둘의 최후의 대결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양이가 위원을 왜 이겼습니까? 사실 양인 문관이니까 상대는 안 되거든요. 만일 상대 적국가로 만났으면 양이는 위원한테 한방감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양이가 왜 이겼냐? 주요 지휘관, 핵심 인물들을 장악했죠. 그러니까 위원이 제대로 싸우려고 했다면 그냥 무대뽀로 싸우자고 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가 했어야 할 1번 전술은 포섭이었습니다. 근데 포섭 없이 무대뽀로 흥분해서 나가니까 그 최고 명장이
양이 같은 문관에게조차 맥없이 패퇴하고 비참한 누명까지 다 혼자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근데 위안이 그런 포섭 전술을 쓸 수조차 없게 된 건 최고 사령관 공명이 죽었다는 정보를 아무래도 옆에 붙어있던 라이벌 양이보다 늦게 접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손에 넣는 타이밍이 상대보다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변 성공 세력들이 쓰는 또 하나의 전술이 바로 통신두절 전술입니다. 사실 군대라는 게 상대 적국이 침략해 들어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늘 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훈련도 늘 그런 훈련을 하고. 근데 아군을 대비한 이런 성격의 싸움을 대비하는 훈련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군경력 몇십 명 되는 정통한 군인들도 이런 내부 정변에는 대처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걸 많이 보여주죠. 아마 평원에서 서로 10,000명씩 거느리고 정면으로 붙었다? 그럼 이방원은 이성기한테 상대도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건 싸움의 성격이 전혀 다른 싸움이었다는 거죠. 무장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치밀함, 정보전, 정치적 능력, 그런 것이 훨씬 중요했던 싸움판이었다. 결국 이방원은 천하의 영웅 아버지 이성계마저 뛰어넘고 본인이 천하를 손에 넣었죠. 그럼 이제 조선 개국 시리즈는 이 정도까지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삼국지 조조책사 시리즈 중 사마이, 사마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마이의 그 아들들 사마사, 사마소, 그 다음에 그 사마씨 집안의 그 나중에 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사마이와 사마씨 집안이 삼국지 최후의 승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사마이의 인생 전반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는 시간을 이제 다음 편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 정말 좀 너무 감사드리고, 좀 미진한 부분을 좀 지적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고치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그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는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여도 좀 이제 그 좀 널리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